저는 관악중학교 근무하고 있고요. 예, 구보은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평가 얘기는 얘기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이제 제가 공부하고 고민한 이야기를 선생님들께 들려드리긴 할 건데요. 뭐 이게 막 100% 옳은 거다, 이게 맞다,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그냥 고민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 수업에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평가를 개선할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제 얘기 듣고 이 멍미 막 이러실 것 같아요. 중학교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하시는 말씀 한 귀로 듣고 이렇게 걸러서 우리 학교에서 나 이 정도까지 내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는데 하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중학교에만 있어서 고등학교의 그런 평가에 관한 얘기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고 하는 얘기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준비를 하면서 막 파워포인트를 한 장, 두 장씩 계속 이렇게 조금씩 넣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1시간 강의하고 1시간 질의응답을 받기로 했는데 이 상태로라면 얘기가 1시간 안에 끝날까 조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이 마지막이 되면 막판이 되면 막 마구마구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끝내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네. 혹시나 말이 너무 빠르거나 한 번만 대충 확 지나가서 이야기 제대로 못 들었다 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이제 말씀해 주시면 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오신 거죠? 자, 평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말들이 떠오르세요? 제가 이제 이거 뭐 슬라이도나 멘티미터 이용해가지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확실히 이제 이렇게 연수를 찾아다니시는 선생님들이 선견 지명이 있으셔서 그런지 평가에 대해서 그러면 뭐 수행 평가라든가 뭐 이렇게 되게 좋은 뭐 과정 중심 평가, 뭐 피드백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교육받았던 그 12년의 경험이 저를 정말 많이 좌우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 평가라고 하면 아직도 정말 그 무의식에서 확 올라오는 거는 성적, 성적표, 등수 막 이런 게 먼저 떠올라요. 네, 그래서 그거 아니야 하고 막 자꾸 한쪽으로 밀어놓고 이제 다시 새롭게 익힌 평가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막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확 하고 올라오는 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뼛속 깊이 새겨져 있구나. 그래서 이 내 몸에 익은 것을 버리고 다른 거를 취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네, 학생들한테 이제 평가에 관한 질문들 많이 받으셨잖아요. 어떤 질문들을 받아보셨어요? 평가에 관해서? 시험 끝나면 쪼로로 오는 학생들 되게 많고 수행평가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막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잖아요. 제가 받았던 질문들의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쓰기 뭐 이런 거면 얼마나 길게 써야 돼요? 몇 쪽까지 써야 돼요? 뭐 이런 얘기 질문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제부터 구술평가 할 거야. 그러면 몇 점 만점이에요? 이런 거 많이 질문하고요. 아무리 그 퍼센티지와 수행평가 만점이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 잘 이해 못하죠. 그리고 뭐뭐 내야 돼요? 뭐뭐까지 제출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들도 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내요? 이거 언제까지 다 하라고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저도 이게 되게 일상인데 근데 그 연구 결과에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학교에서의 수업과 평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르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 나타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벌써 이제 학교의 평가 시스템에 아주 익숙해진 상태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오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들 무엇을 해내야 하죠?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평가 시스템이 정말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것으로 바뀐다면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학생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들어야 맞는 거죠. 이거 하면은 내가 뭘 배울 수 있죠? 뭐 어떤 능력이 향상되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좋겠는데 이건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평가 얘기를 하면서 요새 이제 트레이드 마크처럼 따라 붙는 말이 배움과 성장을 지향하는 평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이제 우선 그렇게 생각은 하죠. 왼쪽의 질문보다 오른쪽의 질문이 정말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과 관련된 거구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참 이렇게 배움과 성장을 지향하는 평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평가. 이거 제가 교육부 사이트에 있던 거 긁어왔거든요. 학생의 학습과 행동 발달을 교육 목표에 따라 측정하고 가치적 판단을 내리는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좀 초점들이 있어요. 학습과 행동 발달을 이라는 말에서 보면 학습 그래 성적표 보면 되겠죠. 행동 발달 선생님들 얼마 전에 행발 열심히 쓰시지 않았나요? 생활기록부에 나타나는 그 행발.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습적인 성취 말고도 행동 발달에 관한 것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고 그게 교육 목표에 따라. 자, 교육 목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국가가 정하고 있죠. 그렇죠? 네,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으로 국가가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육 목표에 따라 측정하고 가치적 판단을 내리는 일. 제가 이제 파란색보다 훨씬 더 눈에 띄게 빨간색으로 측정과 가치적 판단에 대해서 표시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평가라고 했을 때 우리말로는 그냥 측정과 가치적 판단 모두를 다 평가라고 아울러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에서는 측정과 가치적 판단이 다른 단어를 써서 아예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에서는요. grade, evaluation, assessment 이렇게 평가라. 근데 이걸 전부 번역하면 우리말로는 그냥 평가하고 퉁쳐버려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구분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나마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뭐 점수 매기기, 등수 매기기, 성적 매기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점수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밸류에이션이랑 어세스먼트는 근데 참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세스먼트 교육학 뭐 그런 책들 찾아보면 측정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학생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교사가 관찰해서 측정하는 것. 근데 우리는 어세스먼트를 측정이란 말보다는 평가라는 말로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우선은 제가 이밸류에이션이랑 어세스먼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그레이드에 관한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따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제가 어세스먼트와 이밸류에이션에 관한 걸 이제 열심히 서치를 해서 찾았습니다. 이거 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열심히 파파고를 돌려가지고요.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파파고 번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말이 이상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세스먼트와 이밸류에이션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 미국 듀크 대학이랑 뭐 이런 대학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좀 정의 자체는 조금 다른 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형성적인 건 이런 것은 어세스먼트, 총괄적인 거 이밸류에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향하는 거, 어세스먼트는 과정, 이밸류에이션은 결과.
우리가 과정 중심 평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더 초점을 봐야 될 것은 이것에서 보면 어세스먼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세스먼트는 학생이 지금 어느 수준인지를 측정한다는 얘기니까 좀 진단적인 그런 것들이 많고요. 이밸류에이션은 판단적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학생이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보면서 야, 너 진짜 잘 그린다. 완전 멋있어. 너 진짜 그림 진짜 잘 그려. 너무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밸류에이션이에요. 그 학생의 성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냥 딱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밸류에이션이고요. 막 그림을 그리는데 와, 네가 하늘을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을 했네. 그런데 여기에 이 빈 공간은 왜 비워놨지? 라고 그 학생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태를 관찰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뭐 교사가 뭐 피드백을 하거나 그래서 그 학생이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더 어세스먼트에 가까운 거죠. 물론 이제 어세스먼트를 뭐 들어보셨겠지만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냐 서머티브 어세스먼트냐 해가지고 이 어세스먼트도 중간 과정에 있는 거는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형성평가 그리고 마지막에 보는 거는 서머티브 어세스먼트 뭐 우리 총괄평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생의 수업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어세스먼트라는 말을 쓰고요.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범주가 커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진학을 위해서 누구를 뭐 뽑는다든가 뭐 선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어세스먼트와 이밸류에이션 어떻게 보면 과정과 결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요. 자, 요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공유를 중지해서 졸리우실 텐데 제가 졸린 얘기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아이고 소리가 나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공유를 다시 빼고 소리 공유 비디오 클립. 요거 영상 되게 짧거든요. 한번 보세요. 좀 잠이 깨실지 모르겠으나 한번 혹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소리가 잘 안 나거나 이러면 말씀해 주세요. 네. New year coming up, you're probably setting new goals. So I thought I would share two different types of goals: product goals versus process goals. Product goals focus on the destination, while process goals focus on the journey. Product goals tend to be short-term, but process goals tend to be long-term. Product goals are project-oriented, while process goals are designed to build habits. Product goals stick to firm deadlines, while process goals stick to consistent routines. Product goals define success by the completion of great work. By contrast, process goals define success as growth in one's skills. If your goal involves running, a product goal might be finishing a marathon, while a process goal might be running for 45 minutes every single day. If you're a writer, a product goal might be publishing a novel, while a process goal might be the daily habit of 500 words per day. Now, neither approach is wrong. Both product goals and process goals are both important for success. 예. 제가 이제 그 동영상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에서 영어여서 당황하셨죠? 죄송합니다. 예, 근데 계속해서 과정과 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선생님들 그림만 봐도 저도 그림으로 알아들었거든요. 다 알아들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세스라는 것은 프로젝트 골스랑 프로세스 골스를 합친 게 석세스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 중심 평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과도 훌륭해야 되는 거고 그 결과라는 것이 결국은 성취 기준을 도달했는지 도달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 정말 많이 보셨죠. 이것도 제가 교육부 자료에서 그냥 긁어온 건데요.
그 왼쪽에 있는 검정색 글씨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해왔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색, 네, 요 글씨가 이제 이쪽으로 좀 가자. 우리 너무 그 전에 왼쪽에 있는 거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좀 오른쪽에 있는 걸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절대평가 강조하면서 2014년부터 저희가 성취 평가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이제 질적인 평가도 하자. 결과에 너무 초점을 두셨는데 과정이랑 결과랑 같이 평가를 하자. 한 번의 끝 이야기 아니라 수시로 하자. 그리고 총합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중간 과정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자. 교사 혼자 평가권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학생들 그리고 서로 간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자. 뭐 이런 이야기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초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 이전까지 뭐 모두 그러시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 오신 선생님들 정도면 굉장히 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 같은데요. 수업과 평가가 약간 그런 칼로 두부 자르는 것처럼 수업 있고 나서 평가 이런 게 되게 많았죠. 우리가 이제 3, 4월 되면은 이제 진도 빼야지 그러고서 3월 달에 이제 수업 한 단원 정도 나가고 수행평가 해야 돼. 수행평가 하나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진도 나가야 돼. 그리고 중간고사 봐야지. 평가하고 이런 식의 패턴들이 우리가 익숙한 많이 해왔던 그런 패턴인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평가 혁신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게 무엇을 평가할 것이냐.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거죠. 성취 기준은 다 아시겠지만 지식, 기능, 태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역량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죠. 그 OECD에서 2030 나침반이라는 거 이렇게 그림 엄청 멋있는 그림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막 영어로 뭔가가 잔뜩 있는데 가장 제 눈에 띄었던 거는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합친 것이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걸 이제 2015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역량을 들여와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역량에 대한 것들을 들여오기는 했으나 좀 제가 봤을 땐 이게 뭐 성취 기준에 잘 녹아 있다기보다 약간은 이렇게 동떨어진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의 방향은 좀 이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요새 논란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역량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을 너무 지금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는 역량의 한 부분 요소가 지식이다. 역량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행동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행동을 한다는 건 알고 지식적인 측면이죠. 그것이 어떤 기능적인 거 혹은 태도적인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건 오른쪽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수업에서의 어떤 학생의 행동을 우리가 관찰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것을 다시 수업에 환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성취 기준이 이 정도 있다 치면 학생들의 지금 상황을 진단을 해보니까 이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게 비계를 놔주고 여기에서 다시 수준을 측정을 해보니까 어떤 애는 아직도 여기고 어떤 애는 여기야. 그러면 그것에 맞게 또 다시 처치를 해주고 그 다음 단계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결국에 이상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전부 우리가 생각하는 성취 기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할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왼쪽 같은 경우 만약에 토론이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랬었던 것 같은데 토론을 이론으로 배웠죠. 그리고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지식적인 측면을 평가를 했어요. 물론 지식적인 측면도 필요하긴 하죠. 근데 지금은 수행하는 장면에서 교사가 그것을 관찰해서 그것들을 평가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른쪽의 모습인 거죠. 물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저는 하여튼 오른쪽으로 많이 가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에 종국적으로는
이렇게 서머티브 어세스먼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말고사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그게 수업 안에서 학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정말 많이 보신 표일 텐데요. 레오나월 이 이야기를 했고, 요새 뭐 교육청 자료 보면 이 표가 빠진 표가 없는 것 같아요. 평가에 관해서는 다 나오는 그 표인데요. 평가의 유형을 학습 결과의 평가,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 의자 빠졌는데 학습으로서의 평가, 이렇게 나눈다고 이 얼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까 제가 이밸류에이션이랑 어세스먼트 구분을 했는데 여기 맨 위에 학습 결과의 평가는 그 이밸류에이션의 개념과 비슷한 거예요. 총괄 평가인 거죠. 러닝, 다 배운 것을 평가하는 것. 평가의 목적은 배치를 하거나 진급을 하거나 어떤 자격을 부여하거나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얘가 통과, 패스, or fail 어떤 건지를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 우리는 이제 유급이 없지만 얘를 유급을 시킬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 것. 아니면 요새 이제 막 기초 학력 얘기 되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학생이 그러한 것들을 이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 이게 이제 학습 결과의 평가가 될 것이고요. 다른 학생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물론 더 많죠. 이게 항상 이렇지는 않지만 그리고 성취 기준 이게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평가의 주체는 당연히 교사겠죠. 그런데 학습을 위한 평가는 우리가 요새 많이 초점에 두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배움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요. 교사의 교수적 판단을 위한 정보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사는 이런 위에 이렇게 성취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구성을 했어요. 근데 수업 장면에서 학생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얘 아직 이 정도밖에 안 왔어. 얘는 아직도 여기야. 라고 그것을 보고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넘어가야겠구나 하고 교수적 판단을 위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수업을 짜는 거죠. 학습을 위한 평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 피드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성취 기준인 거죠. 그리고 평가의 주체는 당연히 교사겠죠. 내가 하고 있는 교수 학습이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교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앞에 두 개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이 밑에 마지막에 있는 학습으로서의 평가가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에서 최대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의 수업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은요. 학생의 자기점검, 자기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학생이 성취 기준과 비교해서 나 지금 이거네? 그럼 다음번에 요만큼 해야겠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성취 기준이 이런데 나는 너무 바닥이야. 뭐 예를 들어서 20점. 그런 애한테 야 너네 100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의 20점 수준에서 그래 우리 다음번에는 조금 올려볼까? 30점, 40점 이런 식의 학생의 개별 목표가 판단의 근거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아까 제가 2030 나침반 그 말씀드렸죠. 거기에 학생이 학습의 주도권을 가진다. 스튜던트 에이전시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원격 수업에서 되게 많이 고생을 했는데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죠. 저도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고생을 했을 때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가 저는 학생이 정말 자기 학습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이게 내 문제고 내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저는 그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어디까지고 그걸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나가야 되지? 다음번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지? 이러한 생각을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저는 그게 학습으로서의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메타인지, 초인지, 뭐 어떤 전략이라는 용어들은 다 이것과 관련된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심리학에서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더닝크루거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닝이라는 학자랑 크루거라는 학자가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이제 거기서 실험의 결과는 이제 성취가 좀 낮은 학생일수록 자기 성취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성취가 높은 학생일수록 자기의 성취를 거의 정확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많이 관찰하시죠? 잘하는 학생은 자기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배움이 느린 학생들 중에서 자기의 실제 실력을 좀 과장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더닝크루거 이펙트인데요. 저는 이 지점을 왜 꽂혔냐면요. 그러한 초인지를 발달시키는 게 우리 공교육이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움이 느린 학습자의 경우는 대부분 이게 단지 그 아이의 뭐 그냥 유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막 여러 가지 외부의 환경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그 학생이 여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랑 굉장히 관련이 깊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자꾸 네가 학습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너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고 그걸 더 발전시키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네가 생각해야 돼 라는 것들을 저는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길러줄까요? 저는 이게 공교육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새는 이제 사교육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죠. 잘 하고 있는 애들인데 잘하는 애들 더 잘하게 하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그렇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나 이번에 가정 내가 공부한 거 보니까 한 2개 정도 틀릴 것 같아. 그러면 2개 틀리잖아요. 자기 수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무슨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눈에 바로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교사가 매 수업에서 이러한 초인지를 이렇게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연구 결과는 되게 많아요. 그런 메타인지가 교육이 될 수 있고 그거 되면 효과를 본다라는 이 연구 결과들은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저는 수업에서 이 부분을 학습으로서의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걸 수업에서 구현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잘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되는데 시간을 끌어버렸네요. 이건 그냥 제가 잠깐 넣은 건데 교육과정 수업 평가 뭐 기록 일체화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칠게 제가 그림을 많이 그리기 싫어가지고 그냥 대충 그려가지고 표현을 한 건데요. 만약에 한 학년의 성취 기준이 뭐 10개가 있다. 이거보다 실제로 많죠, 국어과는. 그러면 학기당 그런 평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취 기준 1부터 10까지 중에서 성취 기준 뭐 1, 4, 5, 9, 10. 이거 나 1학기 때 요거는 할 거야. 이렇게 세우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교육과정 읽기, 성취 기준 분석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각각의 성취 기준을 잘 뜯어서 읽어보면 어떤 것들을 평가해야 될지가 평가 요소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지식과 기능,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기능과 관련된 그런 성취 기준이 많고 영역별로 하나씩 정도는 태도랑 관련된 성취 기준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평가 요소를 추출을 해서 이제 이거를 배치를 하는 거죠. 요거 성취 기준 4번, 이거는 평가 요소 하나인데 제일 먼저 해야겠다. 이거 성취 기준 1번, 이거는 평가 요소가 3개인데 이 중에 이 3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지식적인 것 같은데 요거 1, 2는 수행평가랑 같이 하면 좋겠는데 다른 거랑 묶을 게 없나? 평가 요소 2랑 묶어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가 계획입니다. 이것도 되게 거칠게 그냥 표현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요거는 좀 지식적인 거라서 내가 지필고사로 시험을 보면 애들이 여기까지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요것들은 이제 중간고사에 그러면 해당이 되겠죠. 요 부분은. 그리고 요 부분은 내가 요거는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지식적인 측면이라서 기말고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나머지는 물론 지식뿐만이 아니라 다 있겠지만 어쨌든 기능이나 태도 위주의 그런 평가 요소들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수행 평가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평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왜 안 가지? 예. 평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 평가 계획에 어떻게 학생들을 도달하게 할 것인지가 저는 그게 교수학습,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 여기에 도달했어, 안 했어? 에 관해서 내가 어떤 처치, 수업이죠. 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얘는 거의 다 왔네? 이렇게 증거를 수집해서 그 다음 처치를 내려주는 것. 저는 이게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후에 이제 다른 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조금 이제 국어과적으로 잠깐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성취 기준 요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단원으로 좀 구성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각각 성취 기준에 대해서 평가 요소를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핵심 정보가 잘 들어온 내용을 구성해서 발표하는 거, 매체 자료 효과를 판단하며 듣는 거. 요거 말하게 듣기니까 연결해서 뭔가를 하면 되겠다. 거기다가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한다. 그러면 여기서의 평가 요소는 발음법을 알아야겠네. 표기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야겠다. 그리고 여기서의 평가 요소는 얘가 발표를 하는데 이걸 제대로 하는지를 봐야겠네. 듣기는 이거 매체 자료 효과를 제대로 판단하면서 듣는지 이것도 판단해야겠네. 이렇게 평가 요소를 추출해서 이 중에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은 내가 지필고사로 볼 수 있겠다. 근데 요런 부분을 갖다가 요렇게 해서 매체 자료 만들어 가지고 발표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효과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며 듣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겠죠. 아까 제가 말한 걸 이제 구체적으로 성취 기준 수준으로 끌어오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건데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땐 백워드 디자인, 백워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행 설계, 그러니까 포워드, 순행의 반대말인 거죠. 뭐가 역행이냐? 성취 기준 읽고 단어 목표 설정하고 요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임용고시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셨겠지만 우리가 여태껏 계속해 왔었던 것들은 타일러의 방식으로 목표 설정하고요.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수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도달했나 하고 평가를 해요. 이게 순행인 거예요. 포워드 디자인이죠. 그런데 맥타이랑 위긴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좀 더 새길로 빠지지 않게 하려면 이 성취 기준을 어떻게 제대로 이수했는지 먼저 어떻게 뭘 관찰할 건지 평가 계획을 먼저 세우자. 그리고 나서 이 평가 계획을 세워서 얘가 성취 기준을 이수했나? 이수하지 않았나? 그것을 알 수 있게 수업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백워드 디자인인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 맥타이 위긴스의 이해 중심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백워드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만든 그 틀들이 있어요. 템플릿. 근데 제가 거기다 넣어가지고 수업을 짜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 수업 내 이렇게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기본 개념만 좀 내가 확실히 가지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단원 성취 기준이 있으면 그것에 관한 평가, 뭘 관찰해야 얘가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걸 위해서 어떻게 수업할지를 정하는 것.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맞아요. 맥타이 위긴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핵심 질문이라는 책은 그래도 저는 읽을 만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질문 정도는 그래도 다 괜찮은데 다른 해설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워드 관련해서는요. 자, 이제 좀 수업 얘기를 조금 들어가 볼게요. 이 수행평가에 별점 몇 개를 주시겠습니까? 몇 개 만점으로 할까요? 3개 만점으로 그냥 생각해 볼까요? 물론 제가 여기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품사를 배운 후, 그러니까 한 5차시 정도에 걸쳐서 품사 수업을 쭉 하고 그 주요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개사를 하고 그리고 모둠별로 본인들이 직접 출연한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해라. 그러면 그걸로 이제 수행평가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 수행평가에 별점 몇 개를 주고 싶으셔요? 제가 아까 앞에서 계속 뭐 교육과정 수업 평가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 들어 있는데요. 품사를 배웠어요. 품사의 성취 기준에서 당연히 평가 요소를 추출을 하겠죠. 그러면 그 평가 요소를 무엇을 통해서 얘가 이거를 도달했는지를 알까? 지금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사에서 본인들이 직접 출연해서 아마 이제 노래 불러야겠죠. 그래서 동영상 찍은 걸로 판단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걸리는 게 있어요. 어떤 게 걸리냐면 품사 배운 내용을 개사하는 거는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물론 개사를 할 때 막 곡을 정하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 곡을 정하기 위해서 엄청 막 또 모둠에서 싸우겠죠. 어느 곡이 좋다, 좋다. 근데 그렇게 하기 싫으면 이제 선생님이 뭐 동요 중에 골라 뭐 이런 식으로 쉽게 해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어느 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개사를 하는 일은 저는 성취 기준을 도달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노래를 불러라. 그걸 동영상으로 촬영해라. 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수업 일을 저희 학교 가정 선생님께서 하셨어요. 물론 품사가 아니었죠. 이제 다른 영양소에 관련된 거였는데 그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데리고 이런 수행평가를 하셨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학생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선생님, 저희 가정 시간에 이러이러이러한 평가를 하는데요. 아니 이걸 왜 가정에서만 해요? 이렇게 하려면 이거 음악이랑 같이 융합 수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학년 학생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걔네가 생각했을 때 노래를 얼마나 제대로 부르고 전달력 있게 불렀는지에 관해서는 이거는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노래를 고르거나 노래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를 하려면 이건 음악 시간에 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영상 찍어서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이 많아요. 이게 꼭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해야 하는 건가? 물론 요새는 학생들 동영상 굉장히 잘 찍죠. 근데 좀 욕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잘 찍고 싶죠. 동영상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찍는 것도 뿐만 아니라 막 이렇게 편집을 하죠. 동영상을 멋있게 편집하는 것이 이 품사 단원에서 필요할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모둠으로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 품사를 배웠으면 학생 개개인이 그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랬을 때 이게 모둠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개사를 할 때 각자 개사를 해보게 하면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칫하면 정말 잘하는 학생 혼자서 노래 골라서 개사해서 친구들 노래 연습시켜가지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엄청 멋있게 편집해서 제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그러면 성취 기준에 맞는 그 평가 요소를 평가를 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맞는 평가인가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제 강상준 선생님이 매체 언어와 영상 관련 성취 기준과 함께하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편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건 좀 고민을 하셔야죠. 네, 각자 뭐 찍고 각자 편집을 하고, 왜냐하면 실제 그 수행 평가를 성취 기준에 도달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모든 학생이 그 매체 표현을 익히려면 모든 학생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동영상을 편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모둠의 한 명만 그 기능을 익히는 게 아니고 매체 표현과 관련된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체 성취 기준을 들여오면 수업 내용을 조금 더 바꿔야겠죠. 근데 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취 기준을 무엇으로 끌고 오느냐라는 생각인데, 그것에 관한 건데요. 아까 여기 이제 뭐 동영상이 종합예술인데 큰 작업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조금 더 종합예술적인 그런 능력과 태도 뭐 이런 것들을 길러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니라 좀 다른 프로젝트로 가야 하지 않나. 더 많은 교과와 융합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들 너무 재밌는 댓글 많이 주셔서 제가 지금 열심히 읽느라고. 예. 그 다음 수행평가. 아유,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예. 춘향전을 배웠어요. 한 세 차시 정도 걸쳐서 춘향전을 배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인물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A4 한 장짜리 타이포그라피로 만들어서 이걸 개인별로 제출을 하는데, 이제 과제로 내주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춘향전 타이포그라피를 각각의 인물들이 이렇게 잘 드러나게 한 장에다가 먼저 한 세 명 정도 나오겠죠. 그렇게 타이포그래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수행평가. 자, 별점 몇 개를 주고 싶으십니까?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갖고 왔겠죠. 어디까지나 저의 사견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춘향전에서의 성취 기준 자체가 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내용을 파악하고 인물의 특징을 파악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과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타이포그라피로 만들어라 해서 학생이 그 타이포그라피에다가 이제 춘향이의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춘향이 뭐 이렇게 썼겠죠. 그리고 그 안에 뭐 춘향이가 겪은 뭐 이런 것들을 뭐 했을 텐데, 어떻게 평가 기준을 세울 건가?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봤을 때 되게 깔끔하고 잘 그렸어. 로 해도 되는 건가? 그러면 이거는 미술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오히려 진짜 미술이랑 융합 수업을 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술 교과에서 타이포그라피로 해서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게 이제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거기서 색깔 배치 이렇게 해서 거기서 뭐 색칠을 하고 나타내는 그 표현, 그 미술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국어 과목에서 그럼 이걸 뭘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를 한 걸까? 근데 이게 저는요, 장담해 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한테 종이를 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순간 눈 반짝반짝 거리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2차시 정도의 제작 시간을 투여할 만한 일인가? 그리고 그것을 수행평가로 한다고 했을 때 기준을 무엇으로 둘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다른 학교 사례 수업인데 거기서는 국어가 아니었어요. 다른 한문 과목에서 하는 수업이었거든요. 근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보고 채점을 하라고 그러면 정말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깔끔하게 그림 잘 그린 애들한테 점수 잘 줄 것 같아요. 이걸 네. 근데 그게 그러면 과연 국어적인 걸까요?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자유학기 예술 수업으로 타이포그래피 이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유학기에서의 목표는 또 다르잖아요. 자유학기 수업은 그리고 예술 수업에서의 목표도 되게 다르고, 그러니까 디자인 수업, 미술 수업에서의 목표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국어 시간에 이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신문 만들려고 했을 때도
좀 저는 그것도 되게 고민돼요. 무슨 신문 만들려고 했을 때 신문에서 그럼 무엇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건가를 평가 기준을 아주 촘촘하게 제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만평이면 만평의 자체의 평가 기준, 그다음에 뭐 사설이면 사설 자체의 평가 기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춘향전으로 신문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한테 미리 제시를 해주고 그거에 도달하도록 교사가 다 일일이 피드백을 해주고 그러면 그 신문은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칫하면 학생들은 설명문의 특징이라든가 뭐 논설문의 특징이라든가 뭐 만평의 특징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별로 없이 모든 별로 그냥 나눠서 알아서 하고 너무나 예쁘고 멋있게 신문 하나 완성하는 걸로 끝내는,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주면 또 그 예쁘게 하는 거에 목숨 거는 애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단편소설 한 편이랑 관련 질문 10개를 학생에게 줘요. 그리고 그 질문 3개에 대답하는, 그 중에서 이제 질문 3개 대답하는 구술평가인데, 구술평가 많이 하시죠? 저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차시를 한번 보세요. 이런 거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안내를 하고 학생들이 소설을 읽게 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별로 이게 구술평가 형식이 조금 어려우니까 형식을 익히는 연습 시간을 1시간을 하고, 그리고 나서 평가를 2차씩, 왜냐하면 한 번에 한 반 정도면 한 차씩 가지고는 힘들 테니까 2차씩 혹은 3차씩 이렇게 걸쳐서 평가를 하는 것. 자, 이거는 어떠십니까? 질문에,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 학생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술평가 많이 보셨죠? 질문 10개를 주고요. 얘들아, 이거 10개로 시험을 볼 거야. 근데 그 질문은 그 자리에서 뽑아가지고 네가 대답을 하게 돼. 라고 하는 구술평가요. 예. 자, 저는 이게 이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편 소설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 10개를 정말 괜찮은 질문으로 뽑았다고 했을 때, 저는 소설 읽기 3차시 중간이나 혹은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의 실제적인 뭔가의 수업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안 가시는 거면 제가 이거 지문을 잘못 쓴 건데요. 이거 다시 수행평가를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단편 소설 하나를 뭐 한 10쪽짜리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학지로 만들어서 줘요. 그리고 거기 끝에 이것과 단편 소설과 관련된 질문을 10개를 줘요. 그리고 얘들한테 자, 우리 이제 이걸로 구술평가를 보게 될 건데 그 10개 중에 질문을 하나 뽑았잖아. 그 질문에 대해서 네가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할 거야. 근데 질문은 3개를 뽑을 거야. 그러니까 10개 질문을 다 준비해. 그 중에 뭐가 뽑힐지 몰라.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너무 설명을 대충 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업 과정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에 따라 이게 괜찮은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질문 10개가 정말 선정된 엄청나게 중요하고 괜찮은 질문이면 뭐 교사가 질문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자체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뭔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대로 구술평가를 진행을 하면 원래 소설에 대한 이해력이 높고 그런 걸 분석하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점수를 잘 받겠죠. 거기다가 말빨까지 있으면 정말 점수를 잘 받겠죠. 하지만 그러한 능력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학생에게는 이거는 교사가 뭔가 그 성취 기준을 도달하기 위한 처치를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겐 굉장히 불리한 평가가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수행평가가 되려면 교사가
학생들이 시작하는 그 운동장을 똑같이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수업 시간에 해야 이것이 괜찮은 수행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문장을 이상하게 써서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어 하셨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요점은 이게 배운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지 가르치지 않고 학생이 어떤 배움도 있게 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하면 원래 잘하는 애들은 그냥 잘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여전히 그렇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실제로 제가 본 수업인데요. 학생들에게 지독한 장난이라는 책을 읽혔어요. 제가 이제 수업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독한 장난이라는 책을 읽혔고요. 거기 그 주된 제재가 학교 폭력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읽고 나서 아이들을 모둠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얘들아 너희는 학교 폭력 실태 조사단이 돼서 사건의 진상을 밝힐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때는 질문 5개를 아예 주셨는데 학생들에게 뽑게 할 수도 있고요. 자, 학교 폭력이 어떤 실태가 벌어졌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질문을 만들어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선생님이 주셨어요. 자, 피해자가 겪은 일이 뭘까? 라는 질문 하나. 가해자는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 질문 둘.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떤 영향들을 이 둘 사이의 일이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5개의 질문이었고요. 이 5개의 모둠을 이제 월드 카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 질문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자기 모둠에서 자기네한테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옮겨간 거죠. 그러면 주인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다른 데서 쭉 이야기를 이렇게 듣거나 하고 왔을 거죠. 이때 월드카페였기 때문에 포스트잇에다가 자기 생각을 적어가지고 이제 그 종이에다가 붙이면서 이동을 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월드카페 다 이렇게 쭉 돌고 나서 이제 원래 자기 모둠으로 오면 자기네 모둠의 질문,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겪은 일은 무엇입니까?에 관해서 여러 친구들이 거기다가 포스트잇으로 쫙 의견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분류를 해요. 카테고리화를 해요. 모둠이 4명이면 4개로 분류를 하고요. 모둠이 5명이면 5개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한 카테고리에 친구들이 쓴 포스트잇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해서 한 문단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4명이다 치면 4개의 근거가 있는 거죠. 처음 시작은 이런 저희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단의 뭐 피해자는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한 문단 간단한 한 문장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이 한 문단을 쓰게 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그 문단 쓰기가 수행 평가였어요. 수업이 너무 복잡하죠.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좀 설명이 구체적이었나요? 아닌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 별점 몇 개를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월드카페라는 형식을 썼고 학생들은 정말 바쁘게 이제 각 모둠별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와서 친구들이 낸 의견에 대해서 그걸 조합해서 글로 써서 한 문단의 글을 썼어요. 장은정 선생님 딱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이들은 정말 정말 바빴을 거예요. 아니 제가 실제로 수업을 봤는데 바빴어요. 너무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 한 차시 동안 뭘 하기 위해서 한 걸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했어야 했을까?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소설의 내용을 제대로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 네,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활동 중심 수업이라는 말이 한참 막 유행처럼 벌어지다가 이게 쏙 들어가고 지금 다시 배움 중심 수업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쏙 들어갔냐면 학생들은 뭔가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열심히 해요. 또 그렇게 하는데 수업 한 차시가 끝났을 때 뭘 얼마나 배웠을까를 돌아봤을 때 과연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걸까? 저 얼마 전에 이제 김선 교수님이랑 얘기하다가 그 말씀을 하시던데 초등학교에서는 이게 지필평가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한 것을 엄청나게 복잡한 수행평가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정말 목표가 소설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거라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한 다른 수업을 구안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이거 1시간 돼서 큰일 났네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마구마구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과정중심평가.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그쵸? 좀 아까의 수업들이 조금 다 제가 수행평가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부분이 좀 빠진 거였어요. 성취 기준에 정말 제대로 기반하고 있나. 그리고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를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데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자, 이런 과정 중심의 평가를 방해하는 것들 이거 제가 사이트에서 봤는데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파파고를 돌렸죠. 그랬는데 이 왼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런 거 증진하기 위한 거. 이런 거 하면 제대로 증진할 수 있어요. 여기는 방해 요소. 근데 저는 이거 너무 많이 들으셔서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번역 그대로 한 거예요. 1대1로. 좀 번역이 어색해도 양해를 해주세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테스트. 그리고 이게 학생들한테 기대 수준이 낮은 거죠. 굉장히 쉬운 수준으로 수업 자료를 선정하는 것.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 맞고 틀리고 이런 거. 그리고 학생한테 너 몇 점이야? 몇 퍼센트야? 라고 점수나 퍼센티지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칭찬을 한다면서 맥락 없이 굿잡, 잘했어. 야, 너 너무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밸류에이션에 해당한다고요. 실제 너의 행동이 어떠어떠했어 한 거 관찰한 것을 그대로 언어화해서 표현해 주는 게 아니면 학생들도 이런 칭찬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너 완전 천재 하면 그 천재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되게 막 부담을 가지기도 해요. 그리고 암시적이거나 명시적인 편향. 교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못 느끼지만. 그리고 뛰어남에 대한 좁은 관점.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도 잠깐 얘기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암시적이나 명시적인 편향인데 뛰어남에 관한 거. 저는 100일장을 많이 없애버렸는데 선생님들 어떠세요? 100일장에서 시를 상을 주려고만 하면 국어 선생님들이랑 많이 좀 얘기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잘된 시가 어떤 것이냐를 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편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또 뛰어난 게 뭐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맞추지 않으면 누구를 장원으로 줄 건가 가지고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이런 편향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교사의 이전의 경험이나 신념들 이게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다 다른데 나 예전에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랬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명확하게 초점화되거나 구조화돼 있지 않은 것들 그리고 교사 속도로 막 가는 거 그러니까 속도가 고정되어 있는 안내 그리고 학생 얘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럴 거야 라고 학생의 과거를 떠올리는 거 그리고 채점 기준 자체가 아이들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이만한 건데 이만한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너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안 됐잖아. 부족한 것에 자꾸 초점을 두는 것. 이 아이의 성취 자체가 아니라 성취 기준은 여기에도 분명히 성취한 게 있는데 이거 말고 이 모자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 그리고 행동, 기능 막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제시하는 것. 그리고 숙제와 연습을 점수로 매기는 것.
어떤 최종의 그런 결과물이 아니고 숙제와 연습을 점수로 매기는 것. 그리고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들을 그냥 뭉뚱그리면서 평균을 내버리는 것. 이게 이런 경우는 실제 그 학생이 어떤지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없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또 드릴 말씀은 많긴 하지만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점수화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이거 잠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번역을 못해가지고 어제 본 거라서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세스먼트와 그레이드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까 어세스먼트 말씀드렸죠. 그 어세스먼트 죄송합니다, 김양희 쌤. 아유, 이게 측정하는 정보, 어세스먼트는 이렇게 큰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일부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아니에요. 여기 어세스먼트에 해당하는 건 진짜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우리가 관찰하는 그 아이의 습관, 취향,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가정 환경이 어떻고 이런 거 전부 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는 여기 보면 성취에 관한 부분,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어떤 행동, 그 다음에 습관 이런 것들에 관한 거. 네. 모든 것을 다 피드백을 줄 수 없는 거죠. 당연하죠. 가정환경 유전적인 거 뭐 이런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리포팅을 성적과 관련된 인포메이션은 또 일부라는 거예요. 내가 관찰하고 한 것만큼이고 그 중에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성적화할 수 있는 것도 일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레이딩 인포메이션이에요. 이게 점수로 매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건 러닝 스킬 인포메이션이고요. 이거는 성장과 진보에 관한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요것과 요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발과 관련된 거죠. 세특과 관련된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했다. 얘가 이러이러한 걸 성장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했더라. 세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성적화, 점수화할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일부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밑에 지워져서 안 보이는데 여기 서머티브 어세스먼트라고 돼 있거든요. 총괄평가에 관한 것만 점수화하고 행발의 쫑갈쫑알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총괄평가에서부터 어떤 정보냐, 이 점수화할 수 있는 거는 학생이 도달했다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점수화를 한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가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중간에 했던 것들을 점수화해서는 안 되고요. 아이의 어떤 노력, 성실성, 태도 등등에 대해서도 이건 점수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수잔 브루카트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론으로 내세운 거고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박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되게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물 마실게요.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넘기고. 자, 무엇을 점수할 것인가? 여기서 점수하지 마세요 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어세스먼트 범주와 그레이딩을 하는 범주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얘기예요. 연습한 것을 점수 주는 거. 이거 중간 과정에서의 점수를 매기지 마라. 그러니까 수행하고 나서 그 시간에 야 좋은 질문했어? 그럼 내 가산점 1점이고 수행평가를 줄게.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나 중간에 점수를 주게 되면 이거 학생들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은데 점수 자체가 목적. 좋은 질문에서 내가 이번에 가산점 1점 받았네. 나 그 다음에는 괜찮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점수 주기. 관찰할 수 없다면 측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아까 제가 역량에 관한 평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량은 행동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런 행동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저도 그렇고 점수화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요 구절 때문에 조금 아까 그 어세스먼트와 그레이딩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교사는 학생이 어떤 노력을 보였는지, 어떤 성실성을 보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둠에서 협업을 했는지, 뭐 어떤 태도를 임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니까 이걸 내가 점수화해야 해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학습지를 꾸준히 매일매일 몇 시간 성실하게 끝까지 다 채우는 것. 이거는 학습 습관, 노력 이런 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점수화하기도 해요. 그리고 모둠에서 너네 협력을 얼마나 제대로 했나? 이런 거 상호평가하는 거 반영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 얘기는 물론 이제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당연히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여기에서의 얘기는 이런 것들은 물론 중요하고 교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점수화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요 칼럼과 아까 그분 다른 분이 쓰신 거거든요. 근데 맥락은 똑같죠. 요거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창의성에 관해서. 창의성을 루브릭으로 만든 걸 봤는데요. 이거는 창의성이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 행동을 이렇다고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의 점수를 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논리 구조를 다 세워서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가능하다고 또 볼 수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지시사항을 준수했는지로 점수 주기. 이것도 되게 생각해 볼 거리가 많아요. 마감 기한, 분량, 표지, 깔끔함, 뭐 이런 거 등등등. 그 아까 이전 자료가 수잔 브루카트가 쓴 책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분은 아주 그냥 굉장히 강경하게 대놓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취 기준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것 말고 이런 거 하면 더 좋아하는 지시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점수화하는 순간 점수를 매기면 학생들에게 교사가 지시한 것은 무조건 다 따라야 돼 라고 그냥 성실하게 교사의 지시를 이행하는 그런 학생으로 키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저 정말 되게 충격받았었거든요. 본질적인 게 아닌 것들을 막 요구하면서 이것들 이거 하나하나 다 지켜야 돼. 라고 학생들에게 요구하면 그 하나하나를 다 지키려고 하는 학생은 나보다 위에 좀 권위가 있는 사람이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지켜야 되고 들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그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점수하거나 평가할 때 뭘 평가할 거냐 이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전부 이걸 너무 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냥 이렇다는 얘기가 있다는 걸 전해드리는 거예요. 너무 찔려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찔립니다. 예. 그리고 측정 편향. 이거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해가지고 이거 넘어갈게요. 관찰 가능한 기능을 다루는 루브릭을 쓰라 이 말이고요. 자신의 편향을 측정하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회 선생님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 그러세요. 자기는 별로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뭔가 되게 창의성 있는 작품을 낸 애들을 보면 괜히 점수를 잘 주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편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자꾸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자, 이거는 제가 임의로 만든 채점 기준표입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얼마든지 뭐라고 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수행과제 코로나19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카드뉴스로 만들기. 제가 얼마 전에 카드뉴스 수업을 해서 그래서 한번 이거 만들어 봤는데요. 수행평가 30점이라고 쳤을 때 평가 기준 제출용 활동지를 성실하게 작성했는가 5점, 주제에 맞는 핵심 내용을 실었는가 5점, 내용에 맞는 시각 자료와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5점, 깔끔하고 보기 좋게 작성하였는가 5점, 8장 이상의 카드 뉴스를 제작했는가 5점,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5점.
자, 이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방금 제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바로바로 딱 들어오시죠. 이 매체와 관련된 성취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주제에 맞는 핵심 내용을 실었는가? 이거 중요하죠. 필요해요. 내용에 맞는 시각자료와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중요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딱 잘라서 말하면 요거 두 가지로만 점수를 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의 것들. 매 시간에 했던 그 활동지를 계속해서 성실하게 했는가? 물론 관찰할 수 있어요. 교사가 관찰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것들은 실제로 그 시간에 관찰을 해서 채우지 못한 아이들에 대해서 이게 왜 채우지 못했는지 그 채우지 못한 것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거나 피드백을 할 수 있죠. 저는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성실도라는 거를 꼭 보고 싶다면 학생들에게 계속 그런 성실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평가 기준에다가 넣는 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 이거 보실까요? 8장 이상의 카드 뉴스를 시작했는가. 저는 이것도 되게 좀 조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희가 공정성이라는 것에 너무 꽉 조여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공정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루브릭이나 뭐 이런 것 채점기준표를 만들 때 이렇게 양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8장 이상의 카드 뉴스를 제작을 했어요. 8장 이상을 했는데 그럼 5점이죠. 너무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냥 똑같은 말 반복하고 별거 없이 허접하게 해서 8장을 해서 제출하네 한테. 그러면 그 학생은 5점을 줘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용이 너무 알차고 딱 너무 괜찮은데 얘는 7장밖에 안 됐네. 그럼 걔는 그 항목에서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1점이 깎여요. 선생님들도 좀 갈등이 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다른 채점 기준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비유적인 표현을 뭐 2개 이상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이게 정확하고 창의적이고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게 한계다. 이런 애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그냥 쓴 2개 딱 맞춰서 쓴 애를 채점하면서 그 평범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비유하는 애는 만점을 주고 그렇지 않고 멋있게 써서 하나밖에 안 쓴 애를 점수를 깎았을 때 그 교사가 겪는 마음의 갈등, 딜레마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제목으로 돌아가서 평가를 우리가 왜 하는가? 뭘 위해서 평가를 하는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저는 점수화를 한다면 그 점수화하는 것도 학생의 지금 어느 정도의 성취 수준과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절대 쓰지 마라 이 얘기는 아닌데요. 양적인 것을 기준으로 쓰는 거는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제출 기한 준수 뭐 이대로 하면 마이너스 점수 나오는 거죠. 안 내면. 예,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점수화할 것인가가 성취 기준에 기반해야 한다는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2013년에 썼던 제가 쓴 그 평가 기준이에요. 이거 그 학교에서 대대로 전에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서 대대로 내려와서 그냥 대대로 제가 손질 안 하고 계속 썼던 건데 제목이 왜 평가를 하는가죠. 평가를 왜 하나요? 저는 예전에 이거 제가 했던 거 보면서 이거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평가를 했다기보다 교사가 채점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 평가 기준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일이니까 아주 세게 말씀을 드릴게요. 듣기 말하기에 어떤 것도 다 포함이 되죠. 구체적으로 이걸 보면 무슨 수업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사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얘는 이거랑 이거랑 이거에서 점수를 깎여가지고 얘는 그래서 뭐 7점이야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에게 점수가 7점이 나갔을 때 내가 뭐가 부족해서 7점이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채점 기준표를 뭐 공개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체크를 해서 나눠주지 않는 이상 네, 그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점수가 깎였다고 쳐요. 얘가 우수하지 않아서 우수해야 점수를 받는데 그럼 얘가 선생님 제가 어떤 지점에서 여기서 점수가 깎였어요? 왜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 이거 점수 안 깎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뭘 근거로 어떻게 설명을 해줄 건가 이런 것도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여튼 이건 제가 이렇게 썼다는 거.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평가를 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학생의 배움이 제대로 됐는지 그 학생들이 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평가도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큰일 났네요. 제가 이제 채점 기준표를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점 기준표 루브릭이죠. 과제 수행을 통해 보여주길 기대하는 평가 두 가지 요소예요. 기준에 관한 게 있어요. 평가 기준에 관한 것은 보통 세로축으로 기준에 관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행의 질을 수준에 따라서 가로축으로 보통 이렇게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언어로 기술한 거, 그 가로와 세로 사이에 뭔가 말이 막 쫑알쫑알 있는 거, 이걸 보통 채점 기준표 루브릭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 채점 기준표라는 번역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루브릭은 점수화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채점을 하지 않아도 쓸 수 있어요. 채점에 이용할 수도 있지만 채점에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 점검을 하기 위해서 혹은 피드백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번역할 때 채점 기준표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왠지 수행평가 직전에 바로 딱 나눠주고 채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좀 좋은 번역어가 없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유명한 김성 교수 쓰신 수행평가 채점기준표 개발 빨간 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채점기준표를 쓰면 교사는 학생들의 수행 수준을 이해하고 채점 기준표에 기술된 수행 수준과 학생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비교하여 학생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썼을 때 얘기인 거죠. 너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네가 더 잘할 수 있어라는 걸 바로바로 채점 기준표에 표시하면서 보여주고 이해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학생은 채점 기준표를 보면 이번에 내가 해야 되는 수행은 이런 거구나를 알고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수준과 내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채점 기준표가 이미 안내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채점 기준표를 수행평가 전에 나눠주지 않으면 학생은 아까 그 여러 가지 모든 기준을 다 달성하려고 한 그 학생과 마찬가지로 그냥 무조건 잘하려고 해요. 그냥 선생님 눈치 보면서 뭐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표지를 예쁘게 그리는 게 채점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지를 예쁘게 그리려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분량을 막 늘려야 되는 게 채점 기준이 아님에도 분량을 무조건 늘리려고 하고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채점 기준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빨간 책입니다. 이게 최성혜 교수가 쓴 여기서 보면 비슷한 얘기예요.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이 피드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머릿속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얘기를 하면 그게 어느 지점인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비판적인 사고를 촉진하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분석하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죠. 학생과 너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여기야. 하지만 네가 이런 걸 더 잘하면 매우 잘함으로 갈 수 있어. 학생, 학부모, 특히 같이 뭔가 채점을 해야 되는 다른 교사와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교수법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거 이거 당연하겠죠. 아이들이 계속해서 막 매우 잘함이 아니라 그 밑에 수준에서 계속 있으면 이걸 어떻게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닌가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기장을 공평하게 만든다. 전체의 그림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할 거야 라고, 물론 이제 그 다 수업 시간에 뭔가를 해야겠죠. 이게 자칫하면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거기에 쓰여 있는 용어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뭔 말인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기장을 정말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채점 기준표 그냥 나눠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관해서 학생들과 꼭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왜 안 되죠?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 있는 글을 쓸 수 있는가? 그쵸, 얘 매우 잘했어. 어우, 통일성 잘했어. 뭐 다양한 자료 여러 개 사용하고 매우 뛰어나. 얘 그냥 딱 이 정도면 달성했어. 아유, 얘 좀 모자라. 해서 점수를 표시를 해서 하는 게 왜 뭐가 문제일까요? 물론 여러 기준이 합쳐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 책에서 배워온 거라서 책에 나와 있는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야 이게 잘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양한 자료의 기준이 뭔지 궁금하시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대략 이렇게 만든 건데, 다양한 자료를 어떤 것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다 더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 밑에 쫑알쫑알이라고 써 있는 게 표시가 있는 거죠. 이게 있어야 제대로 된 루브릭이고요. 이게 없을 경우, 위에만 있을 때는 이거는 교사의 평가는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왜 교사가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학생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교사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뭔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유가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문단에 대해서 학생한테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문단의 내용이 정말 잘 되려면 중심 문장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문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설명 안 하시나요? 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딱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에 543 이거는 중심 문장이에요. 그냥 키포인트. 하지만 그것에 관한 근거가 무엇이냐까지 제시되어야 이게 온전히 제대로 된 문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같이 결합이 돼야 훨씬 독자가 그 글을 보고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1학년 성취 기준인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다양한 자료 자체보다 통일성 갖춘 글이 핵심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정원미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근데 위에 543만 있을 때는 뭐가 포커스인지 정확히 모를 수 있는데, 밑에 뭐라고 설명이 있으니까 어디가 포커스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이제 제가 수잔 브루카트 책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베껴왔어요. 근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밑에 요 네모가 요게 없으면 요거만 있으면 판단이다 그냥. 너 잘했어 이거죠. 왜가 없는 거죠. 네. 학생들이 더 나은 배움으로 가게 하려면 요 내용이 있어야 나는 여기야. 근데 이렇게 하면 일로 갈 수 있구나. 나는 여기야. 이렇게 하면 일로 갈 수 있구나를 학생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요거는 네. 이건 이제 피드백에 관한 내용인데요. 피드백이 단순히 수행 수준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때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성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그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하고 브링코라는 사람이 이 글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게 단지 피드백에 해당하는 게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점 기준표, 루브릭을 쓰는 이유가 딱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수행 수준만 평가한다는 것은 여기 수행 수준만 평가한다는 건 이 부분만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가능한 많은 정보를 포함해야 더 효과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성취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데 이거는 성취 기준 달성한 거예요. 이건 달성한 거고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한 단계를 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건 정말 그 책에서 그대로 다 베껴온 건데요. How to create that news 루브릭. 요런 루브릭을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에 관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6.4점, 2.0점 이렇게 돼 있고 포스터 제목이 있고 생애 주기 단계의 순서. 이게 그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생애 주기 단계의 사파. 그다음에 생애 주기 단계의 설명.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올챙이의 생애 주기 그러면 그 단계 순서와 각각의 사파와 그것에 관한 설명과 이런 게 되고 그다음에 이걸 포스터로 만드는데 포스터의 전반적인 표현. 요렇게 루브릭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 초벌이에요. 초벌. 자, 우리 이제 고쳐쓰기를 해야죠. 어떻게 고치면 이게 더 나은 루브릭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들 아마 제가 막 계속 떠들었기 때문에 감을 많이 잡으셨을 거예요. 어떤 점들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네. 자, 넘깁니다. 최하점에 차하점 넣어주세요. 아이고. 자, 최하점에 차하점. 그것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이런. 우선, 뛰어난, 충분한, 거의 충분한, 초보적인. 이렇게 6, 4, 2, 0이 아니라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왜냐? 네가 성취 기준을 이수를 했다는 건 요거가 되면 너는 성취 기준을 이수한 거야. 를 알 수 있는 거죠. 4점이라고 주면 아까 6, 4, 2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얘가 그걸 이수를 했다는지 아닌지 6점이 이수한 거야? 2점이 이수한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게 성취 기준에 도달했다는 말이구나가 언어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있던 것과 이 밑에 있는 포스 자체에 관한 내용들은 빠졌어요. 그렇죠? 얼마나 깔끔하게 표현했는지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뭐 제목이 있는 점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이거 내용들은 이제 거의 비슷한 거고요. 아까 지금 제가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빼먹었는데 최하점에 차하점을 주세요. 그 얘기가 나와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긴 힘들고 제가 이전으로만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6.4점, 2점, 0점. 자, 요 0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이요. 선생님들 최하점 어떻게 주시나요? 그쵸. 장기 무단 결석을 했어. 얘가 정말 한 번도 아니면 딱 한 번 얼굴 봤어. 이럴 경우에 이 수행평가 점수 주기 힘들죠. 저는 그런 걸 위한 항목, 아주 장기간 뭐 무단 결석을 했을 때는 0점 처리할 수 있다. 그런 항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필요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수행평가에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되면 이런 거보다 아까 이제 여기 뭐 이게 도달함이죠. 이게 매우 잘함이겠고 뭐 도달함,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한 걸음 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건데 이 마지막 부분의 점수를 몇 점으로 줄 건가? 저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 정말 과제를 제출했는데 제목이 없거나 머릿말도 없고 뭐 생애주기 단계 순서도 없고 생애주기 단계 사파도 없고 막 생애주기 단계 설명도 없고 막 이 일했을 때 이 아이는 정말 포스터를 그래서 내긴 냈는데 지저분하고 오류가 있고 색칠도 안 하고 막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아이는 정말 0점을 받아야 되는 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분명히 수업 시간에 생애주기 단계 순서에 대해서 뭔가는 수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아이의 결과적인 성취가 굉장히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0점을 줄 일인가? 성취평가제에서 우리가 A, B, C, D, E로 나누잖아요. A, B, C, D, E로 나누고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E는 60% 미만을 E라고 얘기를 해요. 0점에서 60점 사이인 거죠. 지필고사는 우리가 0점에서 60점 사이면 그냥 E라고 표현을 하긴 해요. 근데 그 위에는 다 10점 단계로 90점 이상, 80에서 89까지 이런 식으로 10점 단위로 A, B, C, D, E를 나누는데 그것을 적용한다면 E라는 등급도 0점에서 60점까지는 아니고 10점 혹은 20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에서 이하니까 40에서 60 정도가 돼야 수행에서의 그 정도의 E 수준, 그리고 지필에서 그 정도의 E 수준, 합쳐서 그 학기의 그 학생의 성취의 A, B, C, D, E 수준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루브릭을 만들면 최하점을 한 40에서 60 사이로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분명히 얘가 수업 시간에 한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너무 부담스러우시죠?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뭐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었으니까 혹은 많이들 이렇게 하니까가 아니라 정말 학생의 배움, 학생의 성장 이것을 중심에 놓고 내가 평가를 하고 있나. 그러려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더 나은 배움과 성장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이러기 정말 힘드시죠. 제가 그 수잔 브루카트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놓고 막 책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평가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평가 시스템을 바꾸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시스템도 당연히 바꿔야 되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도 노력도 해야 되지만 지금 내가 이 수업에서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어쨌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수업과 그런 평가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너무 오래 했죠.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뭐가 죄송해요. 엄청 좋은데. 참. 예,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질문을 받나요? 네. 제가 이야기할까요? 선생님들 저희 5분만 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패들렛에 제가 주소 다시 띄워드릴게요. 궁금하신